윗집이 갑자기 수도꼭지를 잠가버렸습니다. 그것도 3000년 동안 공짜로 물 쓰던 집에 수도꼭지를요. 바로 이집트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국토의 95%가 사막이라 오직 나일강 하나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강상류 에티오피아가 초대형 댐을 완공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1억 1000만 명이 마실 물을 윗집 기분에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댐 건설에 돈을 대준 건 중국인데 중국이 이집트 뒤통수를 친 데는 무서운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강대국의 물전쟁과 한 나라의 생존이 걸린 현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다큐멘터리에서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인질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집트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배가 넘습니다. 꽤 넓죠?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딱 5%뿐입니다. 나머지 95%는 전부 사막이에요.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족대 좁은 띠처럼 모여 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철도 주변에만 전 국민이 옹기종기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집트가 딱 그 꼴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피라미드 지을 때도,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할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옆에 붙어 삽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강을 벗어나면 죽음뿐이니까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쉽게 말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은 겁니다. 나일강 물이 줄면 농사가 망하고 농사가 망하면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나라가 뒤집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일강 수위가 떨어질 때마다 이집트엔 폭동과 왕조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과거엔 괜찮았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힘센 나라가 없었거든요. 이집트가 혼자서 강물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100년 전 영국이 아주 꿀같은 조약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1929년 나일강 조약입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집트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일강에 손대지 마라. 상류 국가들이 댐을 짓든 물을 끌어가든 전부 이집트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 조약을 황금 방패처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상류 국가 에티오피아는 이 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에티오피아 입장에선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는 거죠. 100년 된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빵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빵을 애쉬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빵과 생명이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빵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뜻이죠. 이집트 정부도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빵값을 국가가 대신 내줬어요. 시장에서 빵 한 장에 우리 돈 50원도 안 합니다.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죠. 국민 입장에선 최고의 복지입니다. 매달 나라에서 빵 쿠폰이 나오고 동네 빵집에 가면 거의 무료로 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빵의 재료입니다. 밀이요.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입니다. 자국에서 밀이 거의 안 나요. 그러니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밀을 어디서 가장 많이 사왔는지 아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집트 수입 밀의 80% 이상이 이 두 나라에서 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밀값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흑해 항구가 막히면서 배가 못 뜨니까요. 이집트 정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국민들한테 싸게 빵을 주려면 비싼 밀을 사야 하는데 그 돈은 전부 나라 곳간에서 나가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이집트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빵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비보다 빵값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밀 가격이 2배로 뛰면 보조금도 2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거죠. 그렇다고 빵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1977년 이집트 정부가 빵값을 살짝 올리려 했다가 전국에서 폭동이 터졌어요. 수십 명이 죽고 정권이 흔들렸습니다. 빵 폭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후로 어떤 정부도 빵값에 손대지 못합니다. 건드리면 정권이 날아가니까요. 결국 이집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빵값을 올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안 올리면 나라가 파산합니다. 게다가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밀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공짜 빵이라는 달콤한 약속이 이제 나라 전체를 옥죄는 올가미가 된 겁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판에 이집트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초호화 신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행 정수도.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서울 수원 거리만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3번은 새로 깔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뭘 짓고 있느냐?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마철로, 거대한 인공호수, 초대형 공원, 번쩍번쩍한 정부 청사들입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일강 물이 부족하다면서 사막 한복판에 인공호수를 만든다고요? 국민들 빵값도 못 대주면서
80조 원짜리 신도시를 짓는다고요? 여기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군부 엘리트들의 안전한 대피소예요. 카이로는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초과밀 도시입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성난 시민들. 2011년 아랍의 봄 때 타흐리르 광장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군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자를 끌어내렸죠. 군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엔 당하지 말자. 아예 시민들 손이 안 닿는 곳으로 피하자. 사막 한가운데 새 수도를 지으면 시위대가 몰려올 수도 없고 설령 온다 해도 통제하기 쉽습니다. 도로 몇 개만 막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신도시에는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급 주택가, 정부 청사, 군시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입주할 엄두도 못 냅니다. 집값이 카이로의 몇 배거든요. 더 씁쓸한 건 이 돈의 출처입니다.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빌린 빚이에요. IMF 구제금융, 걸프 산유국 차관, 중국 자본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 호주머니는 텅텅 비었는데 빚매서 지은 궁전에 지부자들이 들어앉는 꼴이죠. 게임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서버는 터지기 직전인데 운영진이 버그 수정은 안 하고 자기들 전용 VIP 라운지만 번쩍번쩍하게 꾸미는 거예요. 유저들은 접속도 못하고 분노하는데 말이죠. 이집트의 신행 정수도가 딱 그 모습입니다. 이집트에겐 나일강 말고도 돈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예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이 물길은 세계 해상무역의 핵심 통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아프리카를 빈 돌지 않고 지름길로 쓰는 곳이죠. 이집트는 이 운하로 매년 천문학적인 통행료를 벌어왔습니다. 그냥 길만 열어주면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국가가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싹 다 걷어가는 셈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트럭들이 줄 서서 지나가는 고속도로요. 그런데 2024년부터 이 황금알 낳는 거위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무장 세력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론, 미사일, 심지어 소형 보트까지 동원해서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홍해를 지나는 배는 다 때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실제로 공격이 이어지니까 해운사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목숨 걸고 수에즈 운하 쓰느니 차라리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돌아가자는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6년 초 기준 수에즈 운하 통과 수입이 전년 대비 60% 넘게 증발해버렸어요. 10척 오던 배가 4척도 안 오는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선 날벼락이죠. 앞마당에서 남들이 싸우는 바람에 건물주가 파산 위기에 몰린 꼴입니다. 3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바다민족이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지중해 무역망을 초토화시켰어요. 배가 못 다니니 청동기 문명 전체가 무너졌죠.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는 일이 소름 돋게 닮았습니다. 이집트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남의 전쟁에 목줄이 잡힌 셈입니다. 나일강물은 윗집이 틀어지고 바닷길 수입은 옆집 싸움에 날아갔습니다. 돈 들어올 구멍이 하나둘 막히고 있어요.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일강의 수도꼭지가 남의 손에 넘어간 이야기예요. 나일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집트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구원에서 발원해서 수단을 거쳐 이집트로 흘러들어옵니다. 아파트로 치면 에티오피아가 최상층이고 이집트는 1층인 셈이죠. 3000년 동안 1층 집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음껏 썼습니다. 위층이 가난해서 물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달라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도 이제 물 좀 쓰자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 나일강 상류에 초대형 댐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름은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줄여서 GERD. 2025년에 완공됐고 지금 본격 가동 중입니다. 이 댐이 얼마나 크냐면요. 저수량이 서울 전체를 수심 120m로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수력 발전소이기도 해요. 에티오피아 입장에선 국가적 자존심이자 희망입니다. 전기가 없어 암흑 속에 살던 국민들에게 빛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집트입니다. 댐에 물이 차면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줄어듭니다. 농사지을 물이 모자라요. 이집트 정부는 기겁했습니다. 너희가 물을 가두면 우리는 죽는다고 외쳤죠.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땅에 흐르는 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집트가 100년 전 영국이 써준 조약을 들이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로 끝이에요. 국제법상으로도 강상류 국가가 자기 영토 내에서 댐 짓는 걸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처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억 1000만 명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에티오피아의 댐 수문에 달렸어요. 윗집 아저씨의 기분에 따라 우리 집 수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물도 못 쓰는 신세가 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저런 초대형 댐을 지을 돈이 있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데 말이죠. 정답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줬어요. 댐 건설 자금뿐만 아니라 댐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웃나라에 팔 수 있도록 송전망 건설에도 조단위 차관을 꽂아줬습니다. 에티오피아 입장에선 중국이 은인인 셈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도 사이가 좋거든요. 이집트는 중국의 1대1로 핵심 파트너입니다. 신행 정수도 건설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이집트의 목을 조르는 댐에 돈을 대줬을까요? 여기에 소름 돋는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도 이집트한테 당하는 짓을 남한테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티베트 고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원은 아시아 주요 강들의 발원지예요.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 사르인강 전부 여기서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수도꼭지를 중국이 쥐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이 강들 상류에 수십 개의 댐을 지어놨습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가 항의해도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버팁니다. 근데 아직 국제적으로 확실한 판례가 없어요. 여기서 에티오피아가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에 댐을 짓고 이집트가 아무리 울어도 국제사회에서 막지 못하면 강 상류 국가가 자기 영토에 뺨 짓는 건 정당한 주권이라는 전례가 만들어집니다. 중국은 나중에 동남아시아가 항의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봐라. 다들 그렇게 한다. 결국 중국은 이집트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판례를 만들어 아시아에서 써먹으려는 거죠. 이집트의 목마름이 중국의 미래 협상 카드가 된 셈입니다. 강대국의 물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집트의 위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일강 물은 에티오피아가 틀어쥐었고 수에즈 운하 수입은 홍해 분쟁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밀값은 전쟁 때문에 폭등했고 정부는 빚내서 신도시만 짓고 있어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구입니다. 이집트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억 1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어요. 그것도 나일강변 좁디 좁은 땅에 다 모여 삽니다. 보통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이고 자산이죠. 그런데 이집트는 다릅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교육 시스템은 붕괴했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산이 아니라 배급 대상자가 된 겁니다. 1억 1천만 개의 입이 매일 빵을 달라고 합니다. 정부가 그 빵을 못 대주는 순간 뭐가 벌어질까요? 2011년 아랍의 봄이 왜 터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빵값이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권을 뒤엎었죠. 지금 이집트는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나쁩니다. 소름 돋는 건 이 공식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3300년 전 지중해 문명권 전체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청동기 문명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히타이트, 미케네 같은 강대국들이 한 세대 만에 몰락했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다민족의 침략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겹쳤어요. 농사가 망했습니다. 여기에 무역망까지 끊겼죠. 기후위기 더하기 공급망 단절, 이 조합이 문명을 끝장냈습니다. 지금 이집트를 보세요. 나일강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홍해 무역로는 전쟁으로 막혔습니다. 밀 공급망은 엉망이에요. 3300년 전의 공식이 지금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되짚어보겠습니다. 3000년간 나일강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100년 전 영국이 써준 조약만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 사이 상류 국가는 힘을 길렀고 강대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판을 짰습니다. 정작 이집트 정부는 국민 먹여 살릴 궁리 대신 자기들 피난처만 지었고요. 결과는 참담합니다. 물은 남의 손에, 바닷길은 남의 전쟁에, 빵값은 세계 시장에 목줄이 잡혔습니다. 1억 1천만 명의 운명이 자국 정부가 아닌 외부 변수에 달린 나라가 됐어요. 내 집 수도꼭지를 내가 못 틀고 내 집 대문 비밀번호를 남이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과연 내 집일까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 가지 자원에 올인한 국가는 그 자원이 흔들리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이건 이집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에너지 자급률 5% 남짓, 식량 자급률도 50%가 안 됩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는 소수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요. 공급망 하나 막히면 공장이 서고 물류가 끊기면 마트 진열대가 비죠.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웃을 처지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몰락은 자원 안보가 무너진 국가가 맞이할 가장 잔혹한 미래입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실 권리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잃은 나라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수도꼭지는 안전한가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건 누구인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